암은 엄청난 증상이 있을 것이다. 폐암은 피토한다. 직장암은 피똥 싼다. 췌장암은 황달 생긴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15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암 전문 요양병원을 시작하는 1세대 암 전문 의사 이영석입니다. 암 환자를 이렇게 만나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간극장이에요. 암 환자들이 이제 저한테 진료 보러 와서 가장 많이 이제 하소연하는 거, 궁금해하는 거. 첫 번째가 뭐냐? 본인은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 내가 작년에 건강검진 싹 했잖아요. 200만 원 주고. 그때 멀쩡했어요. 근데 올해 검사하니까 위암 말기래요. 자기는 정말 건강했다 이거예요. 진짜 나는 병원에도 한 번도 안 가고 감기도 안 걸리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었다. 이거부터 이제 분노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병에는 전조 증상이 있을 것이고 자각 증상이 있을 것이다. 암은 엄청난 증상이 있을 것이다. 폐암은 피토한다. 직장암은 피똥 싼다. 췌장암은 황달 생긴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글쎄요, 95명 이상은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진단받습니다. 95% 이상이 건강검진에서 발견한다니까요. 건강검진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돌팔이가 있나, 뭔 소리야, 이게 잘못됐어. 다른 병원으로 가. 거기도 또 암이라 그러면 온 동네 돌팔이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병원에 가면은 이거 암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암 환자한테 하는 말이 증상과 병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관계 있는 분은 거의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진단 받을 때도 아무 증상 없이 암 진단 받았잖아요. 그죠? 증상이라는 거는 어떠한 장기가 기능이 소실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간암 환자다. 그래요. 나는 피 검사도 깨끗하고 아픈 것도 없고 맨날 피 검사하면 정 깨끗하대요. 근데 암만 있대요. 나 아프지도 않아요. 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왜 통증이 없는가 설명해 줄게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간이야. 이 간 조직 안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암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커져도 통증이 없는데 처음부터 좀 운이 나빴어. 이 변방에 생겼어. 아니면 가운데 있던 게 커져서 변방까지 갔어. 그러면 간을 싸고 있는 피막이 있단 말이에요. 비닐막 같은 게. 종양이 커지면서 간을 싸고 있는 피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압력으로.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때 통증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1cm짜리 종양이 있다고 해서 피검사에서 간 수치 이상이 있냐? 전혀 아니에요. 정상 간세포가 한 30% 이상만 남아 있어도 간에 대한 피검사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위가 이렇게 음식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종양이 거의 80%를 막고 있어. 그때까지도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때 되면 이제 위암의 특정한 증상이 나타나겠죠. 한 2주 전에 온 이제 30대 젊은 분인데 이 내시경이나 CT에서는 위에는 종양이 조금 했어요. 그래서 초기다 싶어서 수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복막에 쫙 전이가 된 거예요. 복막의 전이는 좁쌀같이 조그만 종양들이 복막에 달라붙기 때문에 CT나 이런 데 안 보여요. 그래서 열고 들어갔을 때 보여요. 그럼 뭐냐면 이게 사기거든. 그럼 뭐냐면 ONC라고 오픈 앤 클로즈. 열었다가 그냥 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내가 이제 피검사를 쫙 해봤어요. 모든 피검사가 싹 다 정상이고 위암에 대한 종양 표지 있잖아요. 이것도 정상인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장기, 췌장이건 대장이건 위건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려면은 그 장기가 망가져야 돼요. 아주 드물게 글쎄 한 1~2%가 그 어떤 특정한 암에 의한 암이 많이 진행해서 합병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옆에 사람들이 너 이렇게 눈이 노랗고 온몸이 노랗냐? 그래서 응급실 가니까 황달이야. 물론 이제 황달도 다른 여러 원인에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담도암이야. 그래서 보니까 췌장암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혈변을 봤어. 남자들 젊을 때 막 피곤한데 술 많이 먹고 이러면은 이제 막
항문인데 찢어져가지고 피 나는 거 아니면 뭐 치질이라든지 치열이라든지 뭐 이런 거고 이런 게 대부분이고 만약에 혈변을 봐서 응급실 갔는데 진단이 직장암이다 이러면 굉장히 진행된 거죠. 아주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 암에 대한 특별한 증상은 안 나타난다. 거꾸로 말하면 위암의 특징적인 증상, 폐암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그분은 너무 많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암 환자의 90% 이상은 다 아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암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추적 검사를 해서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가장 많은 게 체중이 갑자기 내가 다이어트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뭐 내가 뭐 장염이 걸리거나 아니면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가격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 몸무게의 10%가 6개월 이내에 빠졌다. 그거는 상당히 캐션마크입니다. 반드시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점점 변의 굵기가 옛날에는 정말 바나나 같이 나왔는데 점점 변이 가늘게 나온다. 뭐 이런 거. 이러면 이제 대장암이나 직장암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점점 이제 소변 보기가 힘들어진다. 이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끊기거나 잔뇨감이 있거나 밤에 여러 번 깬다. 물론 이게 이제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서 생길 수 있지만 전립선암에서도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데 유방암은 좀 특징적으로 자가검진에서 뭐가 만져지거나 특히 유두에서 뭔가 분비물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가서 검사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암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병이 특별한 증상이 자각 증상이 없다. 있으면 좋은데 이제 없다는 거. 증상이 없을 때 빨리빨리 가서 검사해야 돼요. 특히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인자에 노출됐다든지 이런 분들은 더 일찍 어린 나이에 더 자주 더 많은 검사를 하세요.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빨리빨리 정기검진해서 건강을 지키시는 게 최고입니다. 식이요법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편식이잖아요. 극단적인 편식이니까 위험해질 수 있다. 식이가 요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환자들이 이제 식이요법 한다고 우리 병원 와요. 두 가지 말을 해요. 원장님, 저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그러세요? 뭐 드세요? 야채만 먹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채가 탄수화물이에요? 단백질이에요? 지방이에요? 탄수화물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또 그래요. 또 짜게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와서 그래요. 원장님, 저는 무염식이에요. 소금 하나도 안 먹어요. 소금 안 먹으면 사람이 죽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편식이잖아요. 나름대로 식이요법을 하고 온 사람을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특징이 패턴이 나와요. 식이요법을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 환자는 다 수치가 빨갛게 나와요. 오바야. 넘쳐. 정상이 10에서 20인데 100 나오고 50에서 100인데 200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식이요법 한 사람은 다 떨어져 있어요. 질병은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몸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질병이 있어서 그걸 치유 목적으로 하는 건강식이 아니라 치료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서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식이요법에 관심이 많은데 식이가 요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어느 정도 양이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 돼요. 좋은 음식 한 번 먹었다고 효과가 나타나냐? 약은 하나를 먹어도 나타나잖아요. 음식은 그렇지 않은 거죠. 복수가 있어서 배가 남선만해. 그러면서 식이요법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루에 음식을 얼마나 드세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은 하루 종일 커피잔으로 한 잔 정도밖에 못 먹어요. 이렇게 못 먹으면서 식이요법을 하냐고. 당신은 식이요법 할 때가 아니라 빨리 지금 응급실 가서 복수를 조절해야지 뭘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화를 내고 가요. 아니 식이요법 해준다고 해서 왔더니 말이야 뭐 다른 의사하고 똑같은 소리 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혼자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 아 채식을 해야 돼. 그래서 채식만 하는데 그 양을 잡식할 때만큼만 먹어요.
예를 들어서 야채가 이만큼 있잖아요. 이거 나물로 하면 요만큼 돼요. 즙으로 하면 요만큼 돼요. 샐러드로 그냥 먹으려면은 진짜 이만큼을 먹어야 돼요. 하루에. 근데 이것저것 다 먹을 때처럼 요만큼만 먹으니까 칼로리를 낮춰서 소식을 하기 때문에 몸의 독소는 다 빠져요. 그리고 피곤도 없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이거를 너무 장기간에 하게 되면은 모든 영양소 결핍으로 나와요. 피 검사해 보면 다 미만으로 나와요. 정통과학을 하는 의사들은 이런 피 검사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높아서 온 환자만 보지 낮아서 온 사람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검사 좋습니다 이러고 보내요. 근데 우리가 하나씩 뜯어보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쁜 거를 안 먹고 좋은 것만 먹으려면 결국 채식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채식의 양을 엄청 늘려야 된다. 햄버거는 요만큼만 먹어도 하루 살지만 난 이 대신 채식만 할래. 그러면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채식할 때도 요만큼 먹어. 그러면 한 달, 두 달, 몇 달은 오히려 몸이 좋아지겠지만 이게 1년, 2년 지나면 영양소 결핍을 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식이요법은 반드시 전문가랑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극단적인 편식이니까 위험해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 영양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에너지가 있어야 체온도 유지하고 눈도 빛나고 근육도 움직이고 걷고 자동차 휘발유. 이게 3대 영양소예요.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세 영양소가 있어요. 미세 영양소. 이건 에너지를 만드는 건 아닌데 이게 있어야지 세포가 돌아, 신진대사가 돌아가.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 오일이에요. 휘발유 있어도 엔진 오일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세 영양소들. 다양한 비타민들, 다양한 미네랄들, 다양한 호르몬들, 파이토케미칼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학병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저도 의사지만 저 때만 해도 영양학에 대해서 한 시간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골고루 잘 먹으면 되는지 아는 거예요. 외국 의사들은 메디시널 푸드라고 그래갖고 치료적 음식에 대해서 교육받죠. 당뇨 환자가 왔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음식을 조절해줘야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의사가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뇨 환자였어요. 살 좀 빼고 술 좀 줄이세요. 고기 좀 덜 먹고 야채 많이 하시고 6개월치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질병을 치료한 식이요법을 한마디로 말해라. 암이고 당뇨고 뭐고 소식입니다. 소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멍멍이들 존재 이유가 먹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먹는 건데 얘들이 아프잖아요. 안 먹어요. 강제로 먹이잖아요. 죽어요. 나름대로 치유하는 걸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플 때는 먹는 걸 줄여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식. 근데 소식을 하루 이틀 한두 달은 모이지만 몇 년씩 소식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항암하는 사람이 소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모니터링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일단 나쁜 걸 안 먹는 게 우선이죠. 최소한 병 주고 약 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좋은 걸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쁜 게 뭐냐? 암에 먹이, 암을 키우는 성장 호르몬. 이게 뭐냐면 나쁜 탄수화물이죠. 우리 펫 찍을 때, 패시티 찍을 때 포도당 슈팅하면 암세포로 다 가잖아요. 암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다 뺏어 먹잖아.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니까 암세포로만 다 가기도 하지만 그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IGF-1, 인슐린과 같이 나온 IGF-1이 피 속에 올라가니까 암세포가 막 무럭무럭 자라겠지. 그건 하지 말자. 이 나쁜 탄수화물. 그게 뭐냐? 그게 다 맛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발암물질, 독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동물성 지방을 요리한 거. 세계 암학계에서 뭐냐면 동물성 음식을 가공한 거 있잖아요. 베이컨, 햄, 소시지 이런 거는 1군 발암물질이에요. 그리고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는 2군 발암물질이에요. 음식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냐? 최소한 하루에 5접시 이상 먹어라. 이게 뭐냐면 신선한 야채. 제일 꼭대기. 일주일에 0번돼지 한 번 먹어라. 먹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불구고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직업이 병 치유하는 치병하는 사람인데 당뇨 환자인데 고혈압 환자인데 암 환자인데 탄수화물 먹고 베이컨 먹고 이런 거 먹으면 되겠어요? 가장 좋은 음식은 뭐냐? 집밥이다. 집에서 먹는 음식이다. 암 환자 보호자들이 이상하게 대부분 다 병이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다 있어요. 가족이 병을 공유하는 게 유전자를 공유해서 가족력이 있기도 하지만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병이 공유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운동 안 하고 똑같이 나쁜 거 먹으니까. 식이요법은 가족이 같이 하잖아요. 암 환자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족들도 맛없는 거 먹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금방 좋아져요. 고혈압 방면은 금방 좋아져요. 암 환자만 오래 걸립니다. 병의 경도에 따라서 5년간 지나서 재발만 막아. 그런 경우에는 30%는 좀 자유롭게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 수술 안 하고 날 수 없을까요? 또는 이거 항암하면 면역세포 다 죽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수술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고 재발암을 또 하고 방사선도 그렇고 항암도 계속 약을 바꿔서 할 수 있다고. 암 환자의 90% 이상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나를 찾아오는 환자의 99%는 아니 전부 다는 그나마 이 수술 항암 방사선 3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단받고 뭐 당황하고 화가 나고 이런 걸 다 뭐 지나온 분들이 이제 오십니다. 이래요. 제가 수술을 날짜를 잡아놨는데 원장님 이거 수술을 안 하면 안 될까요? 수술 안 하고 날 수 없을까요? 또는 수술은 잘 됐는데 항암하자는데, 또는 수술을 못하니까 항암하자는데 이거 항암하면 면역세포 다 죽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암을 우리가 정통의학에서 치료한 지가 역사가 얼마 안 된다.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이 체계적으로 된 게 80년대 이후다. 특히 이제 2000년 이후가 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의학이 발전해서 수술 항암 방사선이 3개가 아니라 치료법이 한 30개는 나왔으면 좋겠다. 첫 번째 소망은 그거고, 두 번째는 우리 병원에 나를 찾아오는 환자의 99%는 아니 전부 다는 그나마 이 수술 항암 방사선 3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수술할 수 있으면 로또예요. 항암제가 있으면 그것도 로또예요. 방사선이 되는 부위면 그것도 로또예요. 왜냐하면 수술은 처음부터 전이가 갔으면 대부분의 경우 안 합니다. 예외는 있어요. 무슨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가면 대장 반 자르고 간 반 자르고, 그건 완화적인 목표의 수술이에요. 치료적 목적의 수술은 아니에요.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사기암은 수술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수술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고 재발암을 또 하고 방사선도 그렇고 항암도 계속 약을 바꿔서 할 수 있다고. 암 환자의 90% 이상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항암제 없는 암 많아요. 사람들은 항암제 철철 넘치는 줄 알아요. 간암 확실한 항암제 없습니다. 또 두경부암도 확실한 거 없습니다. 또 비뇨기과 쪽 암 거의 다 확실한 항암제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계속 쓰다가 내성이 오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정도 약을 바꾸면 그다음부터는 약이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지금 임상 시험 중인 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방사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흉부는 합니다. 폐암, 뭐 식도암, 유방암 합니다. 그러나 복부나 골반은 처음부터 못해요. 뭐 대장암, 뭐 소장암, 자궁암, 난소암. 내 아는 사람 했던데.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방사선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 한 부위는 2, 3년 후에 재발했다고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술 딱 한 번의 기회. 항암제 없는 암도 많고 있다 하더라도 2, 3번 바꾸면 없어. 방사선 처음부터 못하는 부위가 많아. 할 수 있는 부위라도 한 번 하면 못해. 그러니까 이 3개는 무조건 당신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식이요법이 됐든 보완요법이 됐든 대체학이 됐든 뭐 자연치료가 됐든 이런 노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내가 환자들한테 예를 많이 드는 게, 만약에 적군이 막 탱크 몰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내려와. 처음에 발견됐으니까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미사일로 대응해야 돼요. 공군 도움받아서 막 요격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우리 땅이 다 초토화가 돼. 우리 몸의 면역세포 다 망가져. 나는 창하고 칼로만 싸울래. 이러면 백전백패예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미사일 쏘고 대공포 쏘고 뭐 비행기에서 막 공습해가지고 일단 적군을 물리쳐야 돼. 그럼 뭐예요? 그 물리친 자리에 우리 몸이 황폐돼 있겠죠. 그러면 국토 재건 사업을 하는 거야. 우리 신체 재건 사업을 해서 해독 치료도 하고 항산화 치료도 하고 면역 치료도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암과 싸울 수 있는 무기들, 여러 가지 면역 체계들,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조절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군이 내려오면 백발백중 이길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지. 처음부터 그냥 나는 자연치료만 할래, 수술 안 할래,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걸 우리는 통합의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통합의학을 그 서구에서는 또 남미라든지 뭐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더 먼저, 훨씬 먼저 좀 더 체계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고 하는 정통의학을 위주로 해왔다가 이런 보완 대체학을 한 것이 아마 제가 암 환자를 보기 시작한 그때부터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정통의학적으로도 치료할 방법이 많이 나오고 또 보완 대체학도 좀 더 발전을 하고 또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나와야지만 암 환자의 올바른 치료의 로드맵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계는 자기한테는 0 아니면 제로예요. 그러니까 값싼 사람은 워낙 예후가 좋기 때문에 보통 10년 생존율을 따져요. 10년 생존율이 60, 70%다. 그러면 누구나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암이 없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함정이 또 있는 게 뭐냐면 값싼 사람은 거북이 암이긴 하지만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확실한 항암제나 확실한 방사치료가 없기 때문에 그때 수술만 했으면 자기의 천수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건 뭐 암도 아니래, M이래. 그래가지고 계속 수술 미루다가 뼈에 전이 갔다. 그러면 수술로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또 미분화 갑상선암은 예후가 안 좋아요. 분화세포암은 예후가 좋은데 분화세포암이 수술 안 하고 놔두다 보면 다시 한번 돌연변이를 해갖고 역형성암이 될 수 있어요. 이건 1년 안에 사망해요.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암에 대한 정보는 뭔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줘야지 어떻게 보면 환자들을 호도를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 찬스를 놓치게 할 수 있다. 통계를 어떻게 내냐면 가장 많은 게 5년 생존율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 암병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모든 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이 50% 안 됐어요. 지금은 60% 이상 넘어갔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이라든지 뭐 유방암 이런 건 뭐 5년 거의 다 살잖아요. 근데 작년 10월인가 모 대학병원 췌장암 심포지엄에 갔는데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췌장암은 치료 성적이 바뀌지 않았어요. 췌장암은 진단받고 수술할 수 있는 사람, 즉 아주 행운을 낚은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10명 중에 안 하면 수술을 못 해요. 왜냐하면 진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수술한 사람의 80%가 3년 안에 재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췌장암 환자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15년 이상 암 환자를 보니까 통계를 다르게 낸다고 생각해요. 어떤 암이 됐든지 간에 수술 항암 방사선만 한 환자 그룹하고 수술 항암 방사선 더하기 본인이 할 노력들. 여기에는 뭐 식이요법도 들어갈 것이고 보완의학도 들어가고 대체학도 들어가고 이렇게 통합의학적인 노력을 한 사람과 대학병원의 노력만 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통계를 따로 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수술 잘 됐어요. 요즘 의학이 발전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대신 암을 진단받은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수술 안 하고 암을 낳겠다. 이거 절대 믿지 마세요. 수술하고 암을 낳을 수 있도록 하시고 식이 아무나 잘 먹어야 돼. 이거 믿지 마시고 암도 치료에 도움되는 시기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제 15년의 경험에 의하면은 수술 방사선만 한 사람에 비해서 수술 방사선 항암도 하고 그리고 식이요법도 하고 보완의학도 하고 대체의학도 하고 이런 통합의학을 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암의 숲에서 벗어날 수 있고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Living with cancer. 그죠? 암이 있지만 조절하면서 얼마든지 고혈압 당뇨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하고 cancer without disease. 암은 있지만 내가 병은 없어. 고혈압이 있지만 내가 환자는 아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다소 조금 불편하지만 노력하며 관리해 간다면은 암이라는 병이 결코 넘지 못할 병은 아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해 나가시면 또 덤도 있어요. 우리 병 환자 중에서 암 전에 심장질환, 고혈압, 뭐 당뇨, 고지혈증 있던 사람 있잖아요. 이런 보완 대체학적인 노력하잖아요. 그 약 다 끊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이 반드시 인생을 절망적으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빛의 세계로 인도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모든 암환자들 힘내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의 90% 이상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암인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한대. 수술한테 잘 됐대, 깨끗하대. 그러면 이 사람은 옛날에 자기로 돌아간 줄 알고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 그러다가 이제 완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은 뭐 2, 3년 지나니까 4, 5년 지나니까 재발했네요. 전이했네요. 그때 이제 뭐냐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게 가치체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뭐야? 수술 항암 방사선이 완치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 진단 받았을 때부터 이러한 자기의 좌표를 잘 찍고 치유의 로드맵을 잘 정하고 치료 목표를 현명하게 잡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이 유튜브를 볼 정도의 암 환자들은 대부분 다른 서칭을 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몰라요. 깜짝 놀래요.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암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성공과 실패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 상태에서 이 약을 썼을 때에 성공할 확률이 12%다. 그 말은 뭐냐면 완치될 확률이 12%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이 항암을 2달 또는 석 달 하고 효과를 판정하려고 검사를 했을 때 지금과 비슷할 확률이 12%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환자들은 착각해요. 성공 확률이 12%야? 그러면 이 항암을 2-3달 하고 나서 내가 완치될 확률이 12%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항암의 성공률이라는 거는 정보가 없는 사람은 완치율이라고 봐요. 내가 암이 없는 사람으로 돌아갈 확률이 얼마냐? 그걸 성공이라고 봐요. 그러나 의사는 그걸 성공이라고 보지 않아요. 뭐냐면 2-3달마다 계속 CT를 찍고 피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4가지로 결과를 판정해요. 첫 번째는 2-3달 전에 있던 암이 싸그리 없어졌어. 그거를 완치라고 안 하고 그걸 완전 간이라 그래요. 근데 수술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부분간이라고 있는데 부분간에 그건 뭐냐면 2달 전에 비해서 지금 찍었더니 종양이 반 이상 작아졌더라. 50% 이상 작아졌더라. 그러면 부분간이에요. 이것도 재발 전이 되는 환자에서 목표는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처음에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스테이블 디지즈. 2-3달 전과 비슷하다. 이건 뭐냐면 작아져도 50% 미만, 커져도 30% 미만 커진 요 사이에 있으면 스테이블 디지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찍어봤더니 2달 전에 비해서 원발 종양이 30% 이상 커지거나 없던 곳에 또 전이가 갔더라. 그러면 진행형이라 그래요. 프로그레션 디지즈. 그러면 치료를 포기하거나 항암제를 바꾸는 거예요.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은 왜 2달마다 3달마다 CT 찍느냐? 지금 이 약이 잘 들어서 그 다음에도 이 약을 쓸지 바꿀지를 결정하려고 찍어요. 그 성공했다는 건 어디냐면은 스테이블 디지즈예요. 2-3달 전에 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의사는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환자는 입이 이만큼 나왔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아직도 안 났어? 환자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건 완치란 얘기지. 그야말로 암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이렇게 치료하는 사람과 치료받는 사람의 치료 목표가 다르면 나중에는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치료 목표를 현명하게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항암하고 2달마다 CT 찍으면 완치됐나 그러면 나중에는 몇 번 하면 화가 나서 안 해요. 이거 뭐야 이렇게 힘든데 이거 나 안 해.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암이 수술이 완벽하게 됐는데 혹시라도 남아있는 게 있을지 몰라서 4번, 5번, 6번 정도 해서 혹시라도 남아있는 거를 한 7, 80을 더 줄여서 재발 환율을 낮추자. 이건 의미가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수술을 못하지만 지금 암세포가 굉장히 빨리 번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항암으로 일단 그 속도를 줄여놔야지만 다른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또 증상 조절을 위한 완화적인 항암.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인데 종양이 꽉 입구를 막아서 음식을 물도 못 넘긴다. 그러면 항암을 해서라도 조금 줄여서 음식을 먹게끔 하는 이런 건 의미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의미가 있는 항암이다. 그러면 하시는 걸 권유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또 두려운 게 있잖아요. 항암의 부작용, 또 면역세포가 파괴되는 거, 항암 부작용이 되는 완화 치료를 해주고
또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해독 치료와 면역 치료를 같이 겸비하면서 해라. 이거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항암이다. 당뇨 환자의 치료 목표가 당이 없어지는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식이 조절하고 인슐린 맞으면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없이 6개월 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활해 나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암을 컨트롤하면서 조절하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게 목표이지 암이 없던 옛날의 나라 돌아가는 건 목표가 아니다. 암을 투병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사람은 또 새로운 희망을 하나씩 잡아갑니다. 잡아가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또 지지해주고 그러면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또 뭔가 긍정적인 힘을 얻지만 또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숙면을 못 취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이 누적이 되면은 이제 몸이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같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면서 모든 관계도 처음과 다르게 바뀌게 되고 그런 고립감,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함 그런 것들이 환자를 많이 괴롭히죠. 육체적으로는 그거죠. 치료에 의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그게 처음에 나타나겠죠. 항암 부작용, 수술 후유증, 방사선 후유증 이런 게 나타나다가 만약에 계속 시간이 쭉 장기간 이런 치료를 해나간다면 그때는 암 자체에 의한 질병 자체에 의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암성 통증이라든지 못 먹는 악액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오게 되죠. 현명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것이 항암에 의한 부작용이야. 그래서 항암만 안 하면 없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암이 진행되고 전이가 되고 퍼져서 온 건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항암하면 당연히 부작용 오잖아요. 가장 많은 게 손발 저리고 이런 거거든요. 전신 근육통 온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피 검사하면 면역세포 떨어졌다든지 이러면은 많은 환자들이 아이고 내가 이제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몸이 나빠졌구나. 병이 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오로지 이 약에 의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약을 끊으면 없어져요. 그러면 환자들이 이제 신이 나는 거죠. 희망을 갖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많아요. 허리가 아파. 이거는 그냥 원래 허리가 아팠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약의 부작용으로 근육통이 왔을 수도 있는데 그걸 척추에 전이 갔구나. 이렇게 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많고 거꾸로 이건 암에 의한 통증이야. 암성 통증이기 때문에 통증 조절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통증을 조절하지 않으면 환자는 하루하루 나빠지는데 이걸 거부해요. 이건 암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암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부인하면서 통증 조절을 안 하면 온몸이 하루하루 나빠집니다. 그 통증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다 참고 암만 치료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환자는 점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물론 이제 수술을 못한 분, 일단 조금 불리한 입장이 출발하죠. 그러나 어차피 수술은 한 번 하면 두 번 못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한 번 강펀치 날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 대신 잔펀치 계속 날리면 되잖아. 대신 그만큼 더 노력을 많이 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수술이 가능한 암은 물론이고 수술을 못하는 사기암이라 할지라도 항암과 방사선만으로도 예전에 비해서 월등한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치료 성적이 제일 많이 좋아진 게 전 폐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암은 옛날에는 5년 생존율이 제로였어요. 사기암 환자가. 폐암 사기 수술 못하는 사람 5년 생존율이 제로. 근데 지금은 표적 치료제가 많이 나와서 힘든 그 세포 독성 주사 항암제도 아니고 먹는 약이야. 부작용도 거의 없어. 이런 거로 5년, 7년 동안 직장생활, 가정생활 정상적으로 다 하면서 우리 병원에 실제로 한 여자분은 처음에 폐암인데 수술하려고 해보니까 뇌에 전이 갔어 이미. 수술 불가. 다행히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표적 치료가 있어서 치료를 이제 막 하려고 해서 전신 검사를 PET를 찍어봤더니 유방이 또 암이 있어. 그래서 조직 검사하니까 이거는 폐에서 전이 간 게 아니라 별도의 원발 유방암인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은 수술하고 유방암 항암하고 폐암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병원 다닌 지가 지금 5, 6년 되셨을걸요. 지금 그 표적치료제 매일 하나씩 드시면서 이분 또 사업도 하세요. 옛날 같으면 폐암 수술 못한다 그러면 다 포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걱정은 하지 말고 막 걱정을 하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려면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단받고 이제 내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짜야 되나. 정신이 없는 상태죠, 지금. 온 가족이 멘붕 상태인데 이제 그럼 제가 그래요. 일단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당신의 좌표를 내가 찍어주는 거다. 당신이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은 눈을 감고 있어서 그렇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데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객관적으로 찍어주겠다. 이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줘서 본인이 치료를 앞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찍어주고 그 다음에 수술은 어떤 의미고 항암은 어떤 의미고 방사선은 어떤 의미고 그리고 또 우리 병원에 가서 뭐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보완학을 한다든지 대체학은 어떤 거는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거를 다 복합적으로 참고해서 앞으로 당신의 치료의 방향을 잡아라. 왜냐하면 이건 장기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치유의 어떤 로드맵을 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암이라는 게 뭐 2000년 초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고 암 환자들의 삶의 질도 많이 좋아져서 그야말로 암은 있지만 환자는 아닌 그런 상태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앞으로 좀 더 의학이 발전하고 본인의 또 노력을 또 더 열심히 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결코 부정적이고 낙담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항암제 역사가 이게 지금 한 30년, 3, 4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발을 했을 때 항암제만 갖고 암을 끝까지 컨트롤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절대적인 치료가 수술이잖아요. 근데 재발암은 절대적인 치료가 항암 치료예요. 그래서 재발한 사람은 이제 항암 치료밖에 없잖아요. 정통의학적으로는. 근데 문제가 항암제가 신통치 않은 암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간암이라든지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갑상선암이라든지 뭐 방광암이라든지 담도암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항암 치료가 정말 캐션마크입니다. 물론 이제 재발에도 항암제가 많이 있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암은 괜찮은데 고혈압, 당뇨로 10년, 20년, 30년, 뭐 40년까지 노력만 잘하면 약을 먹어가면서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암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항암제는 뭐 고혈압 약처럼 그렇게 간단한 약이 아니에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부작용이 없는 약, 지금 이제 표적 치료를 먹는 걸 하는 분들, 폐암이 치료 성공률이 높아진 게 처음에 발견했을 때 유전자 검사에서 맞는 표적 치료제가 있으면 수술을 못한 폐암 사기를 할지라도 매일 먹는 약으로 고혈압처럼 아무 문제 없이 부작용도 별로 없이 정상생활 다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좀 폐암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인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암은 이게 표준 항암 치료, 주사로 하는 걸 해야 되고 이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매일 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뭐 그저 한두 번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항암을 왜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하시는지 알아세요? 항암 치료가 3주간 효과가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워낙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는 24시간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정상세포까지 다 건드리니까 이 항암제는 정상세포인지 암세포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암세포처럼 빨리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동시에 다 공격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점막세포잖아요. 그래서 머리 벗겨지고 입안 헐고 뭐 설사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매일매일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니까 적혈구 떨어져서 수혈하고 백혈구 떨어져서 백혈구 면역세포잖아요. 떨어져서 촉진제 맞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3주에 한 번씩 항암을 했다. 항암 효과는 글쎄요 24시간 이상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상세포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항암을 해서 암을 한 뭉태기 죽여놨어. 그러면 또 뭐냐 정상세포도 한 뭉태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회복될 때까지 또 2, 3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이제 암세포가 또 많이 안 자라길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재발을 했을 때 항암제만 갖고 암을 끝까지 컨트롤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상 조직은 그 안에 있는 세포가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모든 상태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정상 폐세포다, 정상 간세포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세포들은 모든 상태가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상태가 동질성, 호모제네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간인데 여기에 간암이 생겼어. 만약에
뭐 1cm 종양이면 이 안에 10억 개 이상의 암세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동질성이 아니에요. 이질성이에요. 같은 간에서 생긴 같은 간암세포인데도 불구하고 얘의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성격도 다르고 분화 속도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가지 방법으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힘든 거예요. 만약에 그 암세포들의 성격을 색깔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요 1cm 간암 안에 예를 들어서 빨간 색깔을 가진 암세포가 노란 색깔이 있고 파란 색깔이 있고 뭐 초록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썼을 때 네 가지 모든 성격의 간암세포에 들은 약은 아직 없잖아요.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네 가지 성격의 암세포 중에서 빨간색 암세포를 얘는 잘 공격한다. 이것도 사실 쉬운 확률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또 조건이 있어. 빨간색이면서 또 뭐냐면 이 암세포 안에 산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게 종양이야. 그럼 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혈관에서 가까운 암세포는 산소가 풍부하겠죠. 근데 여기서 멀어질수록 산소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산소가 많아야 이 항암제가 공격하니까 가운데 있는 세포만 죽고 껍데기는 남아있는 경우. 그래서 CT를 찍었을 때 종양이 왜 계란 껍데기처럼 테두리만 있고 속이 비어있는 거는 이거는 항암을 했는데 안에 것만 죽이고 밖에 건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거기다가 그 빨간색이에요. 산소가 많아요. 거기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 단계가 있잖아요. 활발하게 분열하는 시기가 있고 쉬는 휴지기가 있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활발하게 세포 분열하는 암세포만 공격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빨간색이어야 되지. 산소가 많아야지. 또 얘가 활발하게 분열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종양 안에서 항암이 컨트롤할 수 있는 암세포가 확률적으로 좀 낮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항암을 했어. CT를 찍었어. 5cm인데 4cm로 줄었어. 그거는 이제 뭐냐면 빨간색이 줄었겠죠. 의사 선생님은 만족이야. 만족입니다. 근데 환자는 약간 화가 나요. 야, 이거 한 방에 다 안 죽었네. 그래, 한 번만 더 참아보지. 또 이제 두세 달 열심히 항암해요. 또 찍었어. 그랬더니 이번에 또 10%가 죽었어. 의사 선생님은 성공이야. 환자는 더 화가 나는 거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힘든데.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뭐 이래갖고 이제 하면은 빨간색이 주니까 점점 줄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찍었더니 교수님이 고개를 가득하면서 이거 약이 내성이 왔네요. 그러는 거예요.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빨간 거는 다 죽었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빨간 게 죽을 동안에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 자라서 다시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성이 왔다고 약을 바꾸는 거예요. 즉 빨간색 암은 다 죽었지만 초록색 암이 커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약을 바꿔야 된다. 그 담당 교수님은 약을 바꿀 타이밍을 잡으려고 CT를 찍어가고 재발하는 환자는 언제 완치됐나를 알려고 찍어가고. 근데 아직까지 항암제 역사가 이게 지금 한 3, 4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발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약으로 한 10년 가야 돼요. 그래야지 두 번째 약으로 5년 가고 세 번째 약으로 3년 가고 뭐 이러면 되는데 그게 참 퀘션 마크거든요. 첫 번째 약으로 2, 3년 가는 분도 있고 3, 4년 가는 분도 있고 첫 번째 약으로 뭐 6개월도 못 가는 분도 있고 뭐 하자마자 바꾸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후를 예측하기가 힘든 제가 우리 병원 환자 오면 그렇게 설명해요. 초기 암 환자는 뭐 수술하고 이렇게 끝낼 수가 있지만 재발 전이 된 사람은 내가 그래요. 우리 차트에 이렇게 하면은 차트가 이만하잖아요. 당신 지금 재발 전이 가서 온몸에 암인 것 같지만 A4 용지에 몸의 암세포는 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정상세포예요. 치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포를 막 괴롭게 공격해서 죽이는 치료가 있고 세포를 막 재생시키고 살리는 치료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대학에서 하는 치료는 항암이건 방사선이건 수술은 뭐냐면 이 전밖에 없는 암을 죽이려고 막 잘라내고 태우고 약으로 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세포도 자꾸 손상을 받아서 정상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 전체가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원장님 저는 다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으니까 이 암만 죽여주세요. 그런 치료만 해주세요. 복수가 이만큼 타는데 비타민C 고용량 막 여러 푼씩 때려가지고 암 죽여주세요. 그건 나는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지금 대학에서 뭐 하세요? 항암하잖아요. 항암은 세포를 죽이는 치료입니까? 살리는 치료입니까? 죽이는 치료야, 그지? 지금 막 대학에서 지금 계속 막 2, 3주 간격으로 항암하는 사람은 반대 치료를 합니다. 세포를 살리는 치료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밸런스가 맞죠. 만약에 이 암이라는 게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딱 눈 감고 죽기 살기로 치료해서 끝을 볼 수 있는 치료 같으면 무조건 참으라 그러고 힘든 치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암을 죽이는 것도 두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암을 공격하는 치료가 있고 간접적으로 암을 공격하는 치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에서 하는 표준항암제, 주사항암제, 수술, 방사선은 활성산소를 확 일으켜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확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강력한 미사일도 암을 100% 죽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재발도 하고 전이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대학에서 하는 면역 관해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키트로다, 옵티버 이런 뭐 지금 암세포를 뭐 많이 아시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자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가 있어, 우리 몸에. 근데 이 면역세포를 죽이는 놈이 있어. 그래서 면역관해제는 면역세포를 죽이는 놈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면역관해제가 면역세포를 죽이는 놈을 죽여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얘가 간접적으로 암을 공격하게 하는 치료예요. 항암 방사선은 활성산소를 확 일으켜서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얘가 정상세포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산화 치료를 해서 빨리 정상세포를 원대 복귀시켜야 되겠죠. 또 우리 보완대체학에서도 뭐 운동을 하거나 식이요법을 하면 면역주사를 맞으면 면역세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가 간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균형 있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항암하다가 면역세포 자꾸 떨어지고 활성산소 쌓이면 대상포진 올 수 있고 폐렴 올 수 있고 폐혈증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미사일 쏘는데 우리 병원에서도 기관단청하고 막 권총 쏘아주면 절대 안 없어져요. 10년, 20년 동안 같이 살아갈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하다가 암 투병하다가 못 먹어서 기력 떨어져서 면역력 떨어져서 폐렴 걸려서 폐혈증 걸려서 돌아가세요. 그러면 항암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토대를 마련해 나가요.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그죠? 뭐 식이요법도 있고 운동도 있고 뭐 면역에 좋은 약재들도 있겠죠. 그런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항암 효과도 높일 수 있고 오래간 생존할 수 있고 암으로 인한 사망 환율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암 진단받고 또 고생하다가 또 재발했어. 또 두 번째 광야를 만난 거죠. 환자는 이야기해요.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잘못됐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암은 꼭 완치돼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세요? 목표를 잘못 세우게 되면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당뇨랑 똑같아요. 당뇨 내가 그 좋아하는 소주에 삼겹살도 안 먹고 진짜 운동하고 뛰고 맨날 약 먹고 하는데 좋았어. 잘 조절됐어. 그래서 한 10년이 됐어. 이제는 낫겠지. 그리고 약 안 먹고 삼겹살 먹잖아요. 바로 올라가요. 똑같습니다.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본인이 living with cancer, 암과 같이 살아간다. cancer without disease. 내 몸에 암이 있지만 나는 병이 없어. 즉 증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 다 해가면 다소 불편하지만 우리가 정상생활 다 해갈 수 있잖아요. 그게 목표가 돼야죠. 암 환자가 끝까지 완주를 하시려면 면역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본인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화이팅!